안녕하세요. 학술적 글쓰기 4주차 3강이죠. 3강이라고 말하기 애매하지만 뭐 1시간 단위로 끊으면 3강인 셈이죠. 그 앞에 시간에서 우리가 예시사례 1번과 2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시사례 3번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익힌 요약 이론을 실전에 한번 적용해 보는 연습 문제를 세 가지 제시를 하고 그거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대면 수업 시간에 조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남은 예시사례 3번은 45쪽에 있습니다. 논증을 시작하면서 나는 모든 순진한 추측들, 즉 어떤 철학적 근거들에 입각해서도 그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가정들은 무시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글인데 우리가 뭐 이 긴 글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뒤로 가면 이거는 이제 토마스 멜소스의 인구론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논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론의 시작인데 토마스 멜소스의 인구론 여러분들도 뭐 아실 것 같아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는다. 그래서 식량 부족은 필연적이고 따라서 여기에 더해서 인구를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그 멜소스 인구론입니다. 그래서 뭐 실패한 예견의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만, 자, 예견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형식적 요약을 먼저 보십시다. 현황 문제는 우리가 뭐 멜소스의 인구론에 대해서는 뭐 인구와 식량 간의 관계, 비례 관계 뭐 이렇게 뭐 들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 뭐랄까 핵심적인 체크, 키워드 이런 건 알고 있는데 뭐 원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현안 문제는 완전한 사회는 가능한가라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얘기를 잠깐 설명을 하면 이 멜소스의 글 안에서도 나옵니다만 그 멜소스가 살았던 당시에 유럽이 갖고 있었던 어떤 낭만적인 생각, 우리의 역사가 계속 발전해서 언젠가는 완전한 사회가 서구인들의 힘에 의해서 도래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 낭만적인 생각의 환상을 깨는 그런 글이 멜소스의 인구론인 겁니다. 현안 문제는 그렇게 돼 있고 그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주장은 완전한 사회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죠. 여기서 먼저 이제 핵심과 그 의미부터 찾아보면 완전한 사회는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해서 보면 이제 완전한 사회라는 말이 일단 걸리고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인구는 기하급수로 느는데 식량은 산술급수로 는다라고 했으니까 뭐 기하급수, 산술급수도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늘 얘기하지만 핵심어는 그 말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한 사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니까 당연히 완전한 사회는 핵심어가 되고 인구가 뭐고 식량이 뭐냐 이런 것도 이제 핵심어일 수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인구와 식량은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이거 사실은 뭐 이걸 논증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와 식량 간의 관계 자체가 논증 대상이죠. 그래서 1차 핵심어는 완전한 사회라고 볼 수 있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식량과 인구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핵심어와 그 의미를 보면 인구는 뭐 생존한 사람의 수 당연한 거고 식량은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핵심어가 이제 완전한 사회. 근데 여기서 이제 완전한 사회 개념이 뭐냐면 그러니까 완전한 사회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어의 의미는 저자가 자신의 글에서 사용하는 의미인 거예요. 핵심어의 의미. 그래서 저자의 글의 의미를 보면 모든 구성원들이 안락하고 행복하게 지내며 적당한 여가를 누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한 생존 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불안도 겪지 않는 사회. 완전하다는 말 때문에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완전한 사회라는 것의 수준이 되게 높은 거예요. 우리가 뭐 완전한 사회라는 말을 뭐라고 했더라?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사는 사회 정도 하면 완전한 사회는 가능하다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불안도 겪지 않고 적당한 여가를 누리고 뭐 이 정도 하니까 이런 기준이라면 멜소스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사회가 있느냐를 따져본다면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힘들죠. 그렇게 따지면 멜소스 잉그로원의 예측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근거들이 쭉 있습니다만 뭐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를 억제하지 않으면 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식량은 그에 반해서는 그 늘어나는 양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구에는 인구와 생산이라는 두 힘의 자연적인 불균형이 있게 되고 1과 2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삶에서 식량을 필수 조건으로 만드는 건 우리의 본성의 법칙.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두 가지 불균형 힘의 결과가 균등하게 유지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균형이 억지로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식량 확보의 어려움이 인구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억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식량 부족하니까 뭐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구들은 도태되는 거죠. 이 어려움이 어디선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필연적으로 인류의 대부분이 혹독한 어려움을 체험할 것이며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요약 단계입니다만 이 멜소스 잉그로원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근거 중에 하나가 식량은 단순히 산술급수로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농업혁명이라는 것이 그 위에 뒤따랐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멜소스의 근거들 중에 일부는 흔들리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측이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완전한 사용 불가능하다가 됐고 배경은 이제 이상 사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반박하려 함. 아까 내가 이제 문제 도입부에서 설명했던 게 그것이고요. 관점은 이제 인간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자연계를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인간도 뭐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봤자 인간도 동물의 한 종류고 자연에 속하는 자연 법칙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이 관점이 그래서 자연 법칙주의라고 이제 말을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고요. 이 재밌는 건 함축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성원들 간의 생존 경쟁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식량은 부족하고 인구는 많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툴 수밖에 없으니까 생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멜소스는 굉장히 존경받던 학자였습니다. 특히 멜소스를 존경했던 후배 학자가 칼 막스 아니고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 찰스 다윈이 이 멜소스를 존경했는데 멜소스의 이 책을 보고 다윈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함축에서 또 함축을 읽은 거죠. 생존 경쟁이 불가피하면 자연계로 볼 때는 그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종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종은 도태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떤 식생 환경에 적합한 이를테면 아프리카 초원에서 높은 곳에 있는 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긴 목을 가진 기린이 생존하고 목이 짧은 기린은 도태된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설명. 그래서 이제 진화론의 중요한 테마가 된 겁니다. 주제가. 중요한 가설이죠 이게. 그래서 함축을 읽는다는 게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에 따르면 영감을 받는 거죠. 어떤 작품에서, 어떤 학설에서, 뭐 영화에서, 소설에서 이게 그런 거구나라는 함축을 읽어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영감을 받는다라는 표현이기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일상적 요약문을 하면 완전한 사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저자는 사회 구성원들이 하고 있다는 키워드의 핵심 의미를 가지고 근거들 몇 가지를 동원해서 결론, 즉 완전한 사회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이런 일상적 요약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요약을 먼저 하고 그걸 토대로 그것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축자적으로 요약하지 말고 핵심 요소들을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재구성하여 하나의 글을 다시 완성하는 것. 그게 이제 일상적 요약문이고 학술적 글쓰기에서 요구하는 요약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시 문제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은 동영상 강의 시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과제를 해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요거 뭐 지난번에 만들었던 것이긴 한데, 일단 요 밑에 부분은 무시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대면 수업할 때, 아니 비대면 수업으로만 진행할 때 적어놨던 거라서. 그래서 여기 52쪽에서 53쪽 보면 장년범 대한의학학회는 인간의 심장 기능의 정지 상태인 심장사뿐 아니라 뭐 이렇게 시작되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장사와 관련된 뇌사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 글쓴이의 주장이 뭔지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58쪽에서 59쪽이요. 58쪽에서 59쪽은 리차드 돈킨슨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과 관련해서 그 주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현안 문제, 이 글을 쓴 사람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뭔가, 현안 문제 찾기. 그다음에 61쪽에서 62쪽, 여기는 디지털 기기 없는 생활은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시작하는 그 얘기인데, 여기서는 핵심어와 그 의미, 요 세 가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사실은 좋은 문제는 여기 전자기억이라는 예시 문제인데, 59쪽에서 60쪽에 있는 예시 문제인데, 예전에는 이게 연습 문제였는데 예시 문제로 빠졌어요. 그래서 좀 아쉽고요. 뭐 꽁 대신 닭이라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뭐 개별적으로 미리 하는 과제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뭐 미리 한 번씩 읽어오면 뭐 토론하는데 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월요일 날 수업 시간에 요 세 가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는 무시하시라고 했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